요즘 위스키 즐기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 관세청 자료를 인용한 서울경제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 1월 기준으로 스카치 수입 규모가 1329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딱 1년 전과 비교해서 140% 증가했고, 2년 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302%, 그러니까 3배 넘게 수입량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스카치만 이 정도니까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버번 위스키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스키 즐기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오픈런이니 박스대기니 하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스키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이미 전해드렸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2달 전에 위스키 품절 사태를 분석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위스키 입문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을 골라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10만 원 이하 위스키는 제가 거의 다 사서 먹어보고 그중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제품 선정 기준은 딱 3가지였습니다. 우선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제품은 가급적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렌디드 위스키를 추천하면서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가를 얘기하면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아는 유명 제품에 비해 인지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나름 품질도 괜찮고 해외 시장 평가도 나쁘지 않은 걸 선별하려고 했고요. 2번째는 입문자나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서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제품만 고르려고 가격대를 6만 원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잖아도 요즘 툭하면 품절 사태 빚어지고 있어서 가급적 재고가 넉넉한 것을 우선적으로 골랐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 입맛 천차만별이잖아요. 오로지 제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도를 기준으로 골랐다는 거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무슨 짐 머레이나 데이브 브룸 같은 고수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주류업계에 계신 여러분과 위스키 테이스팅의 달인인 팩토리바 사장님한테도 자문을 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가 블렌디드 위스키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편의점 같은 데 가면 1,000원대부터 10,000원대 블렌디드 위스키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거 거의 다 마셔봤는데 10,000원대 저수성 블렌디드는 알코올 향이 좀 많이 튀어서 하이볼로 주로 드시던데, 그런 용도로 10,000원대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사실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의 제품은 제가 따로 추천 안 드리려고 하고요. 20,000원대로 넘어가게 되면 맨 먼저 페이머스 그라우스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위스키 입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896년부터 생산된 거라 역사도 꽤 오래됐고 로얄 워런트, 영국 왕실 인증도 받았죠. 국내에서도 뇌조 위스키라는 애칭으로 유명한데 특히 스카치의 본고장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영국에서 데일리 위스키로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일례로 2019년에 영국에서 가장 장수한 그레이스 존스라는 할머니가 11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레이스 할머니가 생전에 장수 비결로 꼽은 게 매일 한 모금씩 마시는 페이머스 그라우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바인페어 같은 전문지에선 $25 이하 위스키 중에 탑3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주류 전문 사이트 리커닷컴에서도 섞어 먹거나 그냥 먹기에도 적당하다, 파티할 때 가져갈 만하다는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요. 2만 원대 위스키 중에서는 저는 이게 최강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향과 맛이 엄청 복합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가격이 2만 원대라는 걸 생각하면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2만 원대 블렌디드 중에 하나만 더 추천드리면 저는 블랙보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미 가성비 위스키로 소문이 나서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피트나 스모키한 풍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맛있게 드실 거예요. 원래 이 위스키는 1879년에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살던 그레엄 가문의 삼형제가 만들었는데 독일에서 수입한 검은색 유리병을 썼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도 블랙보틀로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으로 검은색 유리병 수입이 끊기면서 녹색병을 썼다가 다시 검은색 유리병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나오는 블랙보틀은 전면 리뉴얼이 된 건데 사실 그 이전에는 지금보다 피트감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아일라 비중을 줄이고 스페이사이드 몰트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의 풍미가 완성된 건데요. 아일라 원액을 줄였다고 해도 스모키한 맛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이런 풍미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번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4만 원대 블렌디드 위스키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 가격대 블렌디드는 사실 좋은 게 워낙 많은데 조니 워커 블랙, 발렌타인 12년, 시바스 리갈 12년 이런 제품은 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빼고 골라봤는데요.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듀어스 12년입니다. 물론 듀어스는 12년보다 화이트 라벨이 더 저렴하고 더 유명한데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듀어스 12년이 어떨까 싶어요. 데일리샷 같은 데서 47,000원에 팔고 있고 마트에서도 5만원대 초반이라 충분히 드실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이스팅 해보면 꿀같은 단맛과 말린 과일 풍미도 꽤 있고 또 부드러워서 초보자들한테 딱이겠다 싶은데요. 이른바 블렌디드 3대장이라고 부르는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에 비해 국내에선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만 해외 시장, 특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도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데 2019년 개봉한 좀비랜드 같은 작품에도 듀어스 12년이 나오죠.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게 된 계기가 된 게 1891년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한테 선물을 하려고 듀어스를 주문한 게 알려지면서부터인데 카네기가 보낸 편지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더라고요. 어쨌든 블렌딩 천재로 소문난 존 듀어라는 분이 1846년에 설립한 듀어스는 1893년에 로얄 워런트도 받았는데요. 듀어스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숙성인데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합쳐 50가지에 달하는 원액을 섞어 블렌딩을 한 뒤에 이후 6개월 동안 추가로 숙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에도 더블 에이즈드라고 써 있는데요. 조니 워커나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다 드셔본 분이라면 듀어스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하나 더 추천드리면 예전에 추억의 위스키 특집을 할 때 잠깐 나왔던 올드파 12년,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이건 뭐 아버지 술장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듀어스보다 국내에 훨씬 많이 알려져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152세까지 장수한 토마스 파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올드파가 됐다는 스토리도 재미있고 사각형 병을 비스듬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만원대 위스키 중에서 제 주변 여러분한테 추천받았던 제품이 있는데 토마틴 증류소에서 만드는 디 안티콰리 12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유명해진 건 위스키 평론가 짐 머레이 때문인데 위스키 바이블에서 한 번은 92점을 줘서 큰 화제가 됐죠. 물론 이후엔 80점대로 다시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짐 머레이 때문에 입소문을 좀 탔는데요. 제 입맛으로는 조니 워커 블랙과 비교할 정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조니 워커 블랙에서 느껴지는 스모키한 풍미가 싫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벌써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지금은 품절이 됐다고 하는데 5월에 다시 수입된다고 하니까 조니 블랙과 비교해서 테이스팅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싱글 몰트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작년에 위스키 입문 영상에서 글렌모렌지 라산타 글렌피딕 15년 추천드렸는데요. 이런 건 워낙 유명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 가격대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 5만원대 싱글 몰트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5만원대 싱글 몰트 중에서는 제가 꼽는 가성비 원탑이 하나 있습니다. 팩토리바 사장님께서도 강력 추천하시는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인데요. 올해로 위스키 인생 60년이 넘은 스카치 업계 최고장인 데니스 말콤이 만드는 글렌그란트는 인지도에 비해 품질이 꽤 높은 것 같은데요. 특히 엔트리급인 아보랄리스, 야 이거 가성비 아주 훌륭한데요. 데일리샷 같은 데서 57,000원에 팔고 있어서 저도 여러 번 사서 먹었고 주변에 선물도 많이 했는데 5만원대 가격이란 걸 생각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엔트리급인데도 글렌그란트 특유의 화사함이 살아있고 꽃과 과일 풍미가 잘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보랄리스라는 말이 게일어로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화사한 봄 햇살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아보랄리스에 이어 4, 5만원대 싱글몰트 중에 피트 쪽과 쉐리 쪽도 하나씩 소개할까 하는데요. 먼저 입문용 피트 위스키로 저는 항상 탈리스커 10년을 추천해왔는데 이번엔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소개할까 해요. 피트 위스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아일라섬 코일라 증류소 5년 숙성 위스키를 스코틀랜드의 ACEO라는 회사가 가져와서 병입한 스모키 스캇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단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스코틀랜드 현지 판매 가격이 32파운드, 우리 돈 약
51,000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선 40,000원대니까요. 스코틀랜드보다 더 싼 겁니다. 이렇게 가격 경쟁력도 있는 데다 맛도 꽤 괜찮은데요. 제가 아일라 위스키 특집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피트 위스키는 숙성을 오래 할수록 피트감은 떨어지고 대신에 풍미는 좀 더 복합적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년 숙성의 스모키 스캇은 숙성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트 풍미가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물론 뭐 저숙성이라 거친 느낌은 약간 있지만요. 아무튼 강렬한 풍미를 좋아하신다면 입문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50,000원 초반대의 쉐리 계열 위스키도 골라봤는데요. 역시 가성비로 소문이 많이 난 탐나블리입니다. 1995년에 가동 중단됐다가 2007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탐나블린 증류소의 기본 라인업에는 더블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 에디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쉐리 캐스크 에디션은 아메리칸 위스키 숙성한 오크통에서 1차 숙성을 한 뒤에 3가지의 각기 다른 쉐리 캐스크에서 2차 숙성을 하고 이걸 다시 아메리칸 오크통에 옮겨서 합치는 꽤 특이한 방식으로 숙성을 했는데요. 위스키 애호가들은 잘 아시는 위스키닷컴 리뷰 영상에서 가격 생각하면 괜찮다고 평가를 해서 저도 한번 구입해서 마셔봤는데요. 찐득찐득하고 꾸덕한 이른바 풀쉐리 위스키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쉐리 캐스크 풍미가 조화롭게 느껴지더라고요. 50,000원 초반 가격이라면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명색이 버번 위스키 책을 쓴 저자인데 버번 위스키는 왜 얘기 안 하냐 하실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야 이거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입문 3대장이라 부르는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를 비롯해서 진빔, 179, 우드포드 리저브, 올드 포레스트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브랜드를 제가 다 이미 소개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버번 위스키 중에 가성비로만 따지자면 에반 윌리엄스나 벤치마크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텐데요. 헤븐힐이나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도 이미 주라기월드에서 한번 다뤄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번은 이번 영상에서 좀 빼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워서 그동안 주라기월드에서 소개를 못한 브랜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마 마트에서 한두 번 보시긴 했을 텐데요. 버번 위스키의 수도로 불리는 바즈타운의 럭스로우 증류소에서 만드는 에즈라 브룩스입니다. 럭스로우라는 증류소 이름이나 에즈라 브룩스라는 브랜드 이름도 다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증류소는 2018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신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에즈라 브룩스는 1957년에 탄생한 역사가 꽤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회사로 넘어갔다가 또 저 회사로 넘어가고 하면서도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브랜드인데요. 1990년대에는 에반 윌리엄스로 유명한 헤븐힐 증류소에서 이 브랜드를 갖고 있었고 지금 회사로 넘어간 뒤에도 한동안은 헤븐힐에서 위탁 생산을 했어요. 이런 이유로 에즈라 브룩스와 에반 윌리엄스는 닮은 점이 꽤 많은데요. 먼저 곡물 배합 비율, 매시빌이 옥수수 78%, 호밀 10%, 바라보리 12%로 똑같고 풍미도 약간 비슷해요. 더구나 에반 윌리엄스나 에즈라 브룩스 모두 애초에 잭 다니엘스를 쫓아가겠다는 목표로 만든 브랜드라서 병 모양과 라벨 색깔까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그래서인지 잭 다니엘스처럼 수출을 여과하는 공정인 차콜 필터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방식은 잭 다니엘스와 확연히 다릅니다. 잭 다니엘스는 숙성에 들어가기 전에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서 여과를 하는데 비해서 에즈라 브룩스나 에반 윌리엄스는 숙성 다 마친 뒤에 여과를 하거든요. 아무튼 에즈라 브룩스에서 여러 제품이 나와 있는데 스트레이트 버번 같은 건 4, 5만 원대니까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다른 버번 이미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비교해서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한 가격 기준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버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임스 페퍼 1776입니다. 제가 이 위스키를 꼭 언급하려고 하는 건 역사적인 의미 때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인 1879년에 설립됐다가 1958년에 문을 닫고 이후 50년간 방치돼 폐허가 된 증류소가 있었는데 미국의 한 젊은 사업가가 무려 10년 동안 옛 증류소 설계 도면부터 제조 레시피까지 모든 문헌 기록을 찾아낸 뒤 옛 증류소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위스키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켄터키 갔을 때 이분을 직접 만났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증류소를 복원해낸 그 집념과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 신생 증류소라서 자체 증류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립니다.
특히 1776 제품 중에 스트레이트 버번은 호밀 비중이 39%로 상당히 높아서 알싸한 맛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2만원대부터 5만원대 위스키 중에서 입문자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입맛을 기준으로 정한 거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위스키 전문가 아니니까요. 그럼 저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버번콕 한 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잔이 너무 이쁜데 이거. 요즘 날이 좀 덥잖아. 마시니까 진짜 시원하네. 와, 버번은 역시 콜라야.